네, 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 첫 번째 무대 충청권이었죠.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전략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한편 국민의힘은 정웅원 선관위원장의 사퇴 소동 끝에 결국 당 경선 룰에 역선택 방지 조항 대신 여론조사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 순회 경선 충청권 첫 번째 경선 지역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대전, 충남, 세종, 충북 이렇게 이틀에 나눠서 했는데 과연 과반 넘을 것이냐 이재명 후보, 그리고 얼마나 거리 좁힐 것이냐 이낙연 후보. 근데 대전, 충남과 세종, 충북이 거의 비슷한 비율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합치니까 54%가 넘었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 28% 정도 나왔습니다. 당내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날 거라고 예상이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후보 캠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당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여론 추이에 대한 조사도 해오고 있고 각 기관에서 하는 여론 조사를 분석하고는 있는데 네. 뭐 1, 2간의 순위는 어느 정도 예측을 했지만 과반을 넘는 이 정도의 차이로 순위가 나올 거라고까지는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충청권이 특정 후보의 연고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표차나 표심이 향후 경선의 바로미터가 될 거라는 예측이 있었고요. 네. 근데 통상 한 뭐 10% 내외, 뭐 10% 초반까지 정도 격차가 유지되면 이후에 이제 이번 주말에 또 지역 경선하고 64만의 선거인단 경선을 통해서 이제 다른 어떤 형성될 수 있는 변수가 생길 거라고 봤는데 예. 일단 충청권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생각보다 크게 형성돼 있다 이런 부분이 확인된 저 경선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9월 12일 날 슈퍼위크 1차 슈퍼위크에서 64만 명의 일반 국민 선거인단을 빼면 지금 그 지역에서는 권리당원 숫자가 그냥 제일 표심을 많이 좌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여론조사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건가요? 당원이죠. 그러니까 예. 이낙연 전 지사가 좀 많이 실망을 하셨던 부분이 네. 당원에서는 강세를 이어갈 거라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예.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계승하는 이런 형식으로 왔고, 네. 근데 당원에서 이제 진 거예요. 그것도 예. 더블 스코어 비슷하게 졌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정책을 전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테고, 다만 아직까지는 대세론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여기 7만 정도 되는 거예요. 예. 7만이면은 전북이 7만이고 광주 전남이 12만입니다. 예. 그다음에 9월 12일 날이 64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로 볼 때는 아직까지는 초반인 것이고 또 네. 하나는 슈퍼위크에서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예. 선거인단은 사실 국민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재명 지사 그 지지하시는 분들하고 이낙연 지사 지지하는 분들하고 약간 결이 달라요. 지금 왜냐하면 교차 투표를 보면 이낙연 지사의 지지자 중에 윤석열, 이재명 지사의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비율이 30% 중반대밖에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양측의 그 지지하는 성향이 다른 것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분들은 본선 경쟁력을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소 도덕적 흠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크게 좌우되지 않는 것이죠. 네. 이낙연 전 지사를 지지하는 분들은 적합도를 좀 따지는 것 같아요. 대통령감이 누구냐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이낙연 지사는 그런데 여태까지 반대를 해왔죠. 마치 당원들한테 너무 어필하려고 이재명 지사의 검증을 위한 활동에 치중해왔어요. 네. 본인의 어떤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런 그 경선 결과를 처음에 보고 입장을 조금 바꾸거나 정책을 바꾼다 그러면 아마 9월 12일 날 이제 8일부터 투표가 들어가니까 네. 9월 12일 날 슈퍼위크 그 국민 선거인단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것이 정책 행보를 하셔야 되겠죠. 예. 불가피하게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다소 좀 비판하고 좀 변경하는 행보가 있으면 아마 의외의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 어제 발표가 난 이후에 소감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가 전략 수정에 대한 기자 질문이 있었고 또 이낙연 후보는 검토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앞으로의 전략 수정에 있어서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이낙연 후보의 어떤 지지율 추이를 작년부터 이렇게 쭉 보면 네. 작년 이맘때 또 연말까지만 해도 확고한 대세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연초에 이 사면 발언 이후에 하락했다가 이제
경선구도에 들어가서 예비 경선에서 또 다시 한번 반전의 모멘텀이 생겼거든요. 네. 그때 예비 경선에서의 그 상황을 보면 이낙연 다음이 강점을 보였고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 다음을 잃은 게 아니냐 하면서 이제 다시 반전의 모멘텀이 생겼는데 그 이후 경선 과정에서의 이제 메시지 전략이 실패한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충청권 경선 결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예. 그 이낙연 다음이라는 거는 뭐 국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안정감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운영의 비전 같은 거를 좀 통크게 보여주고 이런 부분이 있으셔야 되는데 되게 이제 알려진 것처럼 주로 따라가는 후보의 입장에 주목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1위 후보를 비판하고 뭐 소위 네거티브 공방을 계속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정책에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제기는 하고 있었지만 이낙연 후보의 주 메시지는 이낙연 후보의 기존에 나와 있던 여러 그 포인트에 대한 공방이었습니다. 그게 네. 이제 대개 선거 전략이 대부분 다 네거티브 공방인 것처럼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당원이나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품격 원래 이낙연 후보가 갖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 잘 예.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을 보강하는 쪽으로 향후 이제 경선 일정을 가져가다 보면 예. 특히 이제 선거인단 투표는 당원들과는 또 약간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결과가 뭐 대세론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네. 생각보다 이제 그런 흐름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고 실제 이제 64만 명의 선거인단 투표가 초반기에 그 경선 구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예. 일주일 만에 이제 메시지 전략을 일부 수정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바로 만회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의미 있는 결과를 선거인단 1차 투표에서 거두고 또 호남 경선까지 그 흐름을 이어간다면 현재 구도가 그대로 계속 뭐 간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효과적인 메시지 전략을 갖고 나오실지 예. 한번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에 네거티브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번 경선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도 무료 변론 의혹 공방이 있었고 각종 의혹과 네거티브 공방 속에 어쨌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첫 경선은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당원들은 이게 지금 양 진영이 결집하는 양상의 대선이 될 거기 때문에 예. 당원들은 다소의 도덕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본선 경쟁력 있는 분을 아마 지지하는 경향을 내보일 거예요. 이건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도 그런 경향을 보일 거고 네. 그렇다면 선거인단의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동안에 취해왔던 이낙연 지사의 일부 전략이 검증을 위한 전략이 효과가 있는지는 선거인단 9월 10일 날 투표 결과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국민선거인단은 사실 그러니까 적합도가 이제 도덕성도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도덕성에 대한 그 아무래도 민감도가 좀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전략을 어떻게 새로 변경할지 아니면 보완할지 지속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예. 다만 투트랙으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서 정책적인 그 변화 또는 도덕성 검증 여부의 지속 여부 이 두 가지를 놓고 캠프 내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1차, 2차, 3차 경선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었잖아요. 그 경선 일정에서. 보는 사람은 재미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 당사자들은 굉장히 피말리는 그런 순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충청권 처음에 경선을 시작하고 그럼 과연 1, 2등 후보는 어느 정도 예측을 했고 그 어느 격차는 지금 괜히 많이 벌어졌지만 3위는 그럼 누가 될 것인가? 정세균 후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두 자릿수를 차지할 것인가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기대만큼은 그렇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뭐 여론조사 결과하고 큰 차이는 없었는데 그러네요. 아무래도 이제 충청권에 또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후보들이라든가 지금까지 이제 공을 들여오신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득표율이 낮아서 좀 실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아마 1, 2위 후보로 아무래도 집중되는 선거가 앞으로 네. 되다 보니까 3, 4위 후보에서도 아마 이제 그 주요 후보 중심으로 다시 재편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3위 경쟁을 하는 추미애 후보가 최근에 어떤 검찰의 문제에 있는 것들이 부각되고 본인의 메시지를 또 강하게 내면서 네. 열성 지지층들이 추미애 후보에 대한 지지를 또 적극적으로 하는 현상이 발생되기도 해서 3, 4위 경쟁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후에 과연 1, 2위를 그 압박할 만큼의 유력한 이제 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제 뭐 이 역시 이제 이번 주말에 있는 그 국민 경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네. 얼마나 유의미한 득표를 하느냐
후보자가 이제 향후 의미 있는 3위의 경쟁을 계속 하나가느냐 아니면 지금 1, 2위 중심의 경선 구도로 계속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반이 또 전북이고 네. 호남권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번 주말에 어떤 선거인단 경선 그리고 호남까지 이어지는 경선에서 지금의 어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이게 최종 본선 진출자는 결선 투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지금 3위 후보가 어느 정도 지지를 갖고 있어야지 2위에 합쳐서 반을 넘어야지 결선 투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거는 아직 뭐 충청권은 처음이니까 지금 결정하기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다음 12일 슈퍼위크 지나면 어느 정도 합종 영역 그런 그림은 좀 그려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이거 뭐 통상 이제 대선 경선이라는 게 초반에 어떤 대세론이 완전히 형성이 되면 네. 중간에 이제 완주하지 않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예. 또 소위 말해 합종 연행에서 후보 간 연합의 어떤 구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제가 듣기로 그리고 분석되는 바로는 6분의 후보가 중간에 사퇴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완주를 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변수는 뭐 1, 2 후보의 어떤 지금 뭐 표차 의미를 떠나서 유력 후보 간의 이 후보 간 연대가 이루어져서 결선 투표를 하기 위한 어떤 연합이 가능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네. 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 문제인데요. 예. 아직 지금 언급할 단계는 아니지만 정세균 후보께서도 명확하게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고 예. 두 분이 아마 향후 어떤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경쟁하기 위해서 두 분이 어떤 접점을 가지고 향후 어떤 국정운영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다소 회의적이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지금 구도가 그냥 경선 막판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보통 초반에는 다 완주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럼 국민의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역선택 방지 조항 결국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대신 절충안이 나왔죠. 1차 투표의 20%의 당원 투표를 포함시키기로 하고 또 최종 후보 선출 시에는 본선 경쟁력을 묻겠다. 이런 결론입니다. 절충안이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그런 것이 네. 이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것은 설문 자체에 민주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넣어서 그 지지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 결과에서 빼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께 그러면 당신들만의 그 경선이냐라는 오해를 줄 수 있어서 그 조항을 이제 반대하는 측의 논거가 그랬어요. 각 후보 캠프들 간의 어떤 이익은 뭐 차치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인 그냥 설문 구성을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설문 구성할 때 적합도를 넣느냐 아니면 경쟁력을 넣느냐인데 네. 경쟁력으로 넣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원들의 또 그동안에 성화가 많이 계셨어요. 왜 우리는 1차 경선 때는 우리 의사를 빼느냐라고 해서 그 당원들의 의사를 20% 반영한 것이고 그다음에 2차 때는 이제 70대 30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3차 때는 그런 설문적으로 경쟁력을 묻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3차의 경우에는 시기상 보면 네. 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된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경쟁력을 묻기에 가능한 그런 예. 설문 구성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기술적으로 한 것이고 뭐 절충안이라면 절충안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원칙으로 돌아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번 사안은 이렇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다가올 경선 과정에서 혹여나 비슷한 갈등 상황이 계속되진 않을까.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상대당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요? 예, 뭐 언론에서 분석하는 바와 같이 이게 일단 경선 버스를 출발시켜야 하니까 네. 일단은 일종의 미봉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근데 여전히 뭐 1차, 2차 경선 또 3차 본선까지 가는 일정에서 이제 제일 핵심적으로는 적합도와 그 경쟁력 이 부분을 어떻게 설계할까 본선에서 이게 이제 결국에 지금의 역선택 방지 조항의 그 갈등 양상이 그대로 아직 남아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결국에 그 경쟁력이란 부분을 그 여론조사 문항에서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본선에서 4인 후보가 경쟁할 때
그 문항 설계에 관련해서는 또다시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의 문제가 그대로 재현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요. 결국 이제 이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느냐. 이게 이 경선 룰이라는 게 후보가 확정이 돼 있고 경선 일정이 확정이 돼 있고 구도가 확정된 상황에서 룰을 다시 논의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뭐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 우려에 대한 어떤 경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작년에 이미 1년 전에 특별당규를 만들어서 룰에 대한 거를 후보가 확정이 되기 전에 이제 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룰에 관련된 어떤 이견이라든가 문제제기가 없이 적어도 이 절차와 관련돼서는 지금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보면 여전히 아직도 뭔가를 결정에 대한 요소를 남겨놓고 간다는 것이 이후에도 이제 비슷한 그 당내 갈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설문 구성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관련법상 그 설문 구성에 대해서 공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걸 하질 않는 것이고 이미 그 부분은 다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아마 서로 간의 갈등은 있지 않을 거고 선관위가 좀 늦게 출범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선관위에서 룰을 결정할 때 저희가 금요일 날도 4시간 토론을 했고 일요일 날도 7시간 토론을 했어요. 그 정도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후보자들도 이런 선관위 활동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룰과 관련된 뭐 갈등은 없을 거로 보고 뭐 검증과 관련된 갈등은 있어 보이겠지만 최소한 선관위 활동과 관련된 갈등은 없을 걸로 기대합니다. 어떻게 선관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시지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윤기찬 부위원장이 지금 선관위 위원으로 계십니다. 일요일 반납했습니다. 끝났어요? 일요일 어제 반납했다. 일요일을 반납했다고 했죠. 선관위는 직을 반납한 게 아니고 반납하셨다라는 일요일을 말씀이시네요. 반납하고 일요일에 반납했다. 룰과 관련된 저는 선관위원을 반납했다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어제 그런 결정이 있었고요. 어제 그렇게 선관위가 7시간 정도 회의를 하면서 역선택 룰을 정했죠. 앞서 전해드린 대로. 근데 그 전에 국민의힘 공정 경선 협약식을 열었는데 그 전에 정홍원 선관위원장 사의를 표명했다가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많이 만류해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에 대한 얘기 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께서는 지도부의 무한한 신임과 지지를 받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자들 같은 경우에 다소간의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된다. 우리 선관위가 사심없이 정한 룰에는 그거는 협력을 하고 그 룰을 따르도록 해야지 그걸 따르지 않겠다는 태도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자, 공정 경선 협약식 같이 하는데 홍준표, 유승민, 하태경, 안상수 후보 다 참석 안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반쪽짜리 뭐 협약식이 돼버린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뭐 정홍원 위원장의 사임 의사 이후에 만류, 그다음에 그 유력 후보자의 불참 어떻게 보십니까? 뭐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룰에 민감한 건 맞아요. 그래서 반응이 극단적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선관위 입장에서 보면 선관위 내 활동이 잘못 알려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 전달을 토대로 해서 선관위를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가부동수 부결을 밀어붙여서 다시 가결로 가려고 노력했다. 이런 부분은 다 잘못된 정보 전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후보자들께서 아마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고 저게 정확한 명칭은 공정 경선 서약식입니다. 후보자들이 서약하는 거거든요. 서약서는 이미 경선 원서 제출할 때 다 첨부돼서 내요. 저거는 이제 국민께 드리는 서약식이죠. 공정 경선하겠다. 그래서 아마 어제부로 일부 당 그 선관위 활동과 룰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으셨던 분들은 어제 룰이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또 승복들을 하시고 계셔서 저와 같은 모습은 국민께 다시는 안 보여드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선관위원장의 사퇴설은 사실 그런 의사가 없으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내부적으로 보면 선관위원들로 하여금 이게 너무 룰 결정이 오래 걸리니까
다소 약간의 본인 의사를 표현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내부적인 어떤 선관위 활동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 잘못 알려지게 한 것에 대한 질책도 담겨 있는 부분이고 네. 또 후보자들의 선관위원에 대한 근거 없는 불공정성 제기에 대한 또 어떤 뭐 비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고 하여튼 어쨌든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오후에는 국회 법사위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긴급 현안 질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은 분위기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죠. 뭐 진실 규명에 대한 요구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뭐 단순하게 어떤 한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검찰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안 자체의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뭐 수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이제 오늘 법사위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아직 법사위에도 관련 자료가 제출되거나 한 바는 아니어서 오늘 회의 자체에서는 진실의 어떤 접근해 가는데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 사실 이미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이 일선 검찰에 있는 검사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상당히 이 사실일 것으로 보여지는 어떤 구체적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예. 그 보냈다는 손주정 그 검사의 실명이 거기에 그 텔레그램에 들어가 있고 또 고발장의 내용을 보면 실제 검사 내지 법조인이 아니면 작성되기 힘든 내용 수준의 고발장이 작성이 돼 있고 전달하는 과정에 있었던 김영도 의원의 부인하지 않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접수처로 기재돼 있는 공공수사부, 대검 공공수사부 그리고 총선 전에 이 수사를 빨리 해야 된다는 이 내용까지를 보면 특정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이 고발을 의뢰 또는 사주했다고 보여지는 것이 합리적 문제의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어떤 뭐 정치 공작이냐 이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도 이게 사실관계에서 의심을 받을 만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셔야 될 텐데 이 전체를 부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공작이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일치부해 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늘 법사위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가 뭐 여당 의원들 할 것인데 또 야당 의원들의 대부분은 또 윤석열 캠프에 또 우호적인 분들이 법사위원들로 계셔서 네. 실제 규명에 얼마나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건 여야 뭐 사활을 건 싸움이긴 하지만 검찰의 향후 어떤 신뢰 문제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그 실체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에 야당도 같이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윤 전 총장 그리고 캠프 측에서는 의혹에 대해서 일단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국민의힘 당내 대권 주자들 그리고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해명이 안 되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해명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까요? 근데 해명의 범위나 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그 경선 후보의 입장은 뭐냐면 본인은 사주하지 않았다잖아요. 네.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데 관여하지 않았다 이외에 어떤 구체적인 해명이 불가능한 사안이에요. 예. 이제 그게 사실이라면 예를 들면 관여했는데 전달 경로가 어떻고 저떻고 그 이후에 해명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네. 왜 관여했느냐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해명하라 그러면 현 단계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관여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관여했다는 게 나오면 그다음부터 얘기가 달라지겠죠. 예. 근데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해명해라, 뭐 해라 하는 것은 정치 공세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버스의 후속 보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더라고요.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왜냐하면 그분의 그 뉴스버스 매체를 설립한 분의 그 어떤 방식이 계속 그런 방식이시니까 네. 그거 다 봐야 되는 것이고 또 검찰 수사 봐야 되는 것이고 예. 국민의힘 당 자체도 당무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다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다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하루빨리 이거를 진상규명을 해서 털어버려야지 이걸 갖고 뭐 시간을 끌어서 도움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따라서 다른 측에서 이거를 윤석열 후보 보고 뭐 더 구체적인 해명을 해라 국민의힘은 더 나서라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정치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법사위의 긴급 현안 질의 그리고 당무 감사 또 진상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앞으로의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리 부위원장,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리 부위원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